인류 문명의 새벽이 열리고 인류 문화의 순수 원형이 살아있던 시대. 하늘과 땅, 음과 양이 만나 우주 만물을 이루고 세상을 밝히니 인류 문명의 새 장이 열렸다. 그 후 인류의 문명은 오랜 세월을 두고 진화해 왔으니 비로소 우주의 변화 원리인 음양오행의 법칙이 동서양의 문명, 나아가 인류 문명의 근원으로 하나가 됐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동서양 문명의 만남. 현대 디지털 문명의 바탕인 이진법 속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가? 첨단 과학의 21세기. 우리는 왜 5,500년 전의 포키씨를 주목해야 하는가? 그것은 현대 사회를 이루는 디지털 문명의 근원에 인류 문명의 시원 태호 포키씨가 있기 때문이다. 인류 문명의 창시자라 알려진 포키씨의 흔적을 찾아보겠다는 원대한 소망을 품은 한의학자 윤창열 교수. 그는 평소에 신화와 전설로만 존재할 뿐 국내에는 포키씨에 대한 이렇다 할 만한 자료도 근거도 찾기 힘든 실정을 안타까워했다. 그런 까닭에 드나들기 시작한 중국. 이번이 10번째 여정이다. 이번 취재는 이전의 취재보다 더 깊이 있는 여정이 될 것이다.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하북성 신락시 포키 제2에 초청됐기 때문이다.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향한 곳은 하북성 신락시. 인류 문명의 시조라 불리우는 태우 포키씨의 흔적을 찾는 여정의 첫 출발지다. 하북성은 중화민족의 발생지로 이곳 신락시는 석가장시에서 동북쪽으로 35km 정도 떨어져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인문시조인 포키씨는 이곳 신락시 복희대로 와서 천지의 뜻을 잇고 최고의 경제에 이르러 매우 큰 업적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신락시 인조묘에 이르니 복희대 앞에서 남녀가 짝을 이뤄 춤을 추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인문시조 포키씨의 탄생일을 기념한 포키 제의를 맞아 인근 지역에서 동원된 젊은이들이 원시시대에서 문명의 세계로 접어드는 역사의 순간을 몸짓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신락시 주민들에게는 1년에 단 한 번 보게 되는 진기한 구경거리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흥미롭게 이날의 진풍경을 마주하고 있다. 포키 제1을 처음 참가하게 된 윤창열 교수의 감회 또한 남다르다.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젊은이들의 춤 사이가 태양 아래 그 빛을 발하고 있다. 포키씨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가 전무한 한국의 현실에서 윤창열 교수가 포키 재해 현장을 방문한 것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에는 여러 개의 포키묘와 포키씨의 사당이 있다. 그중 가장 최초로 세워진 것이 이곳 신락시의 인조묘다. 한나라 때 처음 건축되어 역대 왕조 때마다 중건하였는데 1973년 10년 동란 시기에 심하게 파손되었다가 1993년 하북성 인민정부에 의해 복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인문시조 포키씨의 상이 모셔져 있는 복희대 용사전. 복희씨는 일명 포이라고 불리는 사망의 첫 번째 인물로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의 인물이다.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복희씨는 성기, 지금의 감숙성 진안현에서 태어나 홍수와 자연재해를 피해 복희대가 있는 이곳으로 동천하여 인류 문명을 이루는 업적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이로써 후대 사람들에게 삼황의 으뜸으로 추앙받게 됐다. 용사전의 뒤편에는 복희씨와 여화씨를 함께 모신 침궁이 자리하고 있다. 침궁에는 결혼제도를 만들어 인간의 윤리를 제정한 복희씨와 함께 부부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여화씨가 복희씨와 나란히 모셔져 있다. 침궁 벽에는 복희씨가 창시한 인류 문명의 업적과 그 내용을 말해주는 그림들로 가득하다. 중국 하북성 신락시에서 벌어지는 사흘간의 복희 축제. 그 기간 동안 복희 제의를 비롯해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학자들의 복희씨와 성명문화에 관한 토론 프로그램이다. 윤창열 교수도 한국의 복희 연구가로 참석했다. 이러한 토론회를 바탕으로 중국인들은 복희 연구에 대한 학문적 토대를 넓혀가고 있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복희 제의가 열리는 날 아침, 20여만 명이 모여든 행사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중국 취재진들의 취재 열기다. 중국인들에게 복희 축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 200명가량의 복희 연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 이제까지 복희 제의가 벌어지는 동안에는 외국인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행사 참가는 물론이고 외국인들의 촬영도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곳에 모인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복희씨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고 신선하게 느껴졌으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대전대학에서 주역과 음양오행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윤창열 교수입니다. 중국 신락 제3회 복희문화절 및 중국 성명학 문화절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개최한 중국 국제주역연합회 및 하북성 신락시 인민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신락시에 이어 하남의 회양현, 산동의 재령시, 감숙의 천수시 등을 취재하여 한국 사람들에게 태호 복희씨의 위대한 문명 창조의 업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작은 도시 신락시에 모여든 수십만의 군중들. 이들에게 복희씨는 어떤 존재인 것일까? 伏羲作为中国的人文始祖，在国内外有美丽的传说。在伏羲在人们的心目中是我们的人文始祖，我们对人文始祖伏羲氏特别的尊重，特别的敬仰，因为他创立了人类文明。 축포와 함께 제의가 시작되자 현악기 연주와 함께 제2의 제물이 등장한다. 본격적인 복희 제2의 첫 순서다. 어린 소녀들이 연주하는 중국 현악기의 전통 역시 복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설문해자와 예기정의 세본 등 중국의 오랜 기록에 보면 복희 씨가 금슬을 처음 만들었고 악곡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금을 희씨금이라고도 부르고 슬을 희슬이라고도 부른다. 올해 신락시 복희 축제의 정식 명칭은
중국국제주역연합회와 하북성 신락시 인민정부가 연합하여 마련한 제3회 복희 성명문화제라 불려지고 있다. 복희 축제를 통해 중화민족의 조상 복희 씨가 인류의 문화를 창조한 것을 널리 알리고 이곳 신락시의 민속문화와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재정비된 것이라고 한다. 복희 축제에 참가한 20만 명의 중국인들 대부분은 복희 씨를 중화민족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복희 씨가 과연 중화민족의 조상인지, 복희 씨의 명확한 신원은 어디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는 한국에서 온 윤창열 교수 단 한 사람뿐일지도 모른다. 한나라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여 년에 걸쳐 해마다 복희 씨의 제삿날인 음력 3월 18일이 되면 중국 각지에서 수천 수만의 남녀노소들이 이곳에 몰려들어 복희 씨를 참배하고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그만큼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희 씨는 그 자체로서 커다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까닭이다. 복희상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절을 하는 것으로는 모자라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복희 씨의 커다란 손을 쓰다듬으려 애를 쓴다. 중국인들은 복희 씨의 상을 직접 만지면 한 해 액을 면할 뿐더러 운이 좋고 길하다고 믿고 있었다. 복희 씨에 대한 관심은 무릇 자신들의 안녕과 기복을 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인류 문명의 뿌리를 알고 싶은 마음은 어린아이들에게도 깊이 자리하고 있는 듯했다. 꽤 많은 인파가 끊임없이 모여드는 복희 제2. 지방 소도시에는 웬만해선 이러한 축제가 없기 때문일까? 용사전 밖에서도 저마다의 제2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신락시 복희 제2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복희 씨. 복희 씨는 이들 중국인들의 역사와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온 것일까? 人文始祖伏羲在我们河北新乐长大成人，繁衍生息，发展壮大，做家历，创八卦，定四时，人类的文明从这里走来。伏羲氏是三皇之首，他在人们心目当中的地位是至高无上的。那么大家呢都认为他是一位至高无上的神仙，他在我们心目当中是一位既神秘又崇高的一位伟大的神仙和人。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 중국의 심장부 북경. 북경은 지금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한 중국인들에게 5,500년 전의 인물인 복희 씨는 어떤 존재일까? 현대를 살아가는 중국인들은 복희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三皇和还有那神农尝百草，都是出在河南那个太行山的。 知道伏羲，我知道，当然知道了，是中国的一个祖先之一吗？伏羲当然知道，当然知道，他原来是的呀。那伏羲是什么样的人呀？是中国末代皇帝啊。 북경 거리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복희 씨를 자신들의 시조로 여기고 있었다. 북경 시내 서점에는 역학 코너가 한눈에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양한 역학 관련 서적들이 마련돼 있었다. 이쯤 되면 역을 창시한 복희 씨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복희 씨가 만든 팔계에 대해서도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역학은 기륭화복을 점치는 역사로만 취급될 뿐 문명의 창시자로 조명되어야 할 복희 씨에 관해서 그 흔한 역사서에서도 찾아볼 길이 없는, 아니
복희 씨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자금성. 자금성은 하늘에 있는 북쪽 끝, 하늘의 상제님이 거처하는 자미원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명나라 영락제가 1407년부터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기기 위해 짓기 시작하여 1420년에 완공됐다. 이 공사에 동원된 목수가 10만 명, 인부는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후 청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500년 동안 자금성에는 24명의 황제가 살았다. 자금성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황궁으로 9,900칸의 방과 800채의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자금성 건축의 팔계와 관련해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从人文始祖伏羲创造先天八卦以来，那么乾、坎、艮、震、巽、离、坤、兑这8个卦在现实生活当中，特别是在建筑学、在风水学当中应用的特别的广泛。结合故宫，那就是故宫的午门，也就是正南门，它表示先天八卦的乾卦。那么除了八卦之外，还讲究五行。那么在故宫之外呢，还有南有天台，北有地台，也和先天八卦相对应。 자금성을 비롯해 옛 고궁들은 복희 8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복희 8계에서 건계는 하늘이고 곤계는 땅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양을 대표하는 건계는 남쪽에, 음을 대표하는 곤계는 북쪽에 배치하게 되는데 자금성의 경우에도 남쪽 문은 양을 나타내는 오문이라 하였고 북쪽 문은 사신도에서 북쪽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을 따서 현무문 또는 신무문이라 이름짓게 된 것이다. 복희 8계의 원리는 자금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제단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자금성의 남쪽에는 하늘에 제사하는 천단이 있는데 이는 건괴에 해당하고 북쪽에는 땅에 제사하는 지단이 있는데 이는 곤괴에 해당한다. 자금성 동쪽에는 태양의 제사 지내는 일단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리괴에 해당하고 서쪽에 달의 제사 지내는 월단은 감괴에 해당한다. 이처럼 역학과 천문학의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자금성과 자금성을 둘러싼 4개 지단의 건축 원리는 태극과 건곤감리의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자금성은 크게 남쪽과 북쪽 두 구역으로 나뉘어지는데 그중 남쪽은 공적인 일을 보는 곳이었다. 오문과 태화문을 지나면 삼전이라 불리는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중화전은 황제가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했던 곳이다. 서양에서 건너온 예수의 신부들이 청나라 황실에 서양 문물을 전하고 동양의 오래 문명을 서양에 건네주는 문명교류의 장이기도 했던 이곳에서 황제는 북쪽에 등을 지고 남쪽을 향해 앉아 정사를 논하였다. 北方是最主要的方向。你看后来这个天子都是坐北面南，为什么坐北呢？北的方位是最尊贵的方位。这个左右也是如此。你像过去的丞相都是左丞相大于右丞相，就是因为左方呢是太阳升起的方向，右方呢是太阳趁落的方向。北方呢是主人的方向，南方呢是客人的方向。这个韩国也是这么个规矩，这些东西都是根据八卦这个方位定下来。 복희 8계를 비롯한 복희씨 업적은 북경의 자금성 이외에 또 다른 유적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명청시대 중국 황실은 오늘날 천문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고관상대에서 별자리와 기상의 변화를 관측해 황제에게 아뢰도록 하였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흠천감이었다. 청나라 때에는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흠천감의 대장으로 임명됐는데 흠천감의 대장들은 관측을 지휘하고 천문역법을 만들고
별자리 위치를 계산하는 일을 담당했다고 한다. 이때 사용했던 도구들이 그림자의 길이로 태양의 시차를 관측했던 규표와 같은 것들로, 규표는 하루의 시간을 재는 해시계로 썼을 뿐만 아니라 그림자의 길이로 계절의 변화와 일년의 길이를 측정할 수도 있었다. 농경사회에서는 여러모로 없어서는 안 될 관측 도구였던 것이다. 규표의 원리는 5,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뒤에 보이는 것이 규표입니다. 서 있는 기둥을 표라고 얘기하고 그 표에서 비치는 그림자를 측정하는 자를 규라고 얘기합니다. 테오 보키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나무로 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비치는 그림자를 측정을 해서 1년의 길이를 정하고 24절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천문학은 명나라 시대의 발전을 멈춘 상태였고 청나라 황실이 역법을 개정하려던 시점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양의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온 목적은 선교를 위함이었지만 당시 서양의 종교가 중국에서 발전하기란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선교사들은 중국 황실에서 역법을 개정하는 것을 도왔고 중국 황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이들 예수의 선교사들은 이곳 북당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 황실에서 천문학과 수학을 연구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양의 천문학과 수학이 중국 황실에 전해졌고 유럽에서 건너온 예수의 선교사들은 오랜 동양의 문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689년 루이 14세의 명을 받아 청나라 황실로 보내진 6명의 수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부배 신부다. 关于这个西方那个北晋神父，他就原来就是在这个北唐里面的，就是他把这个到中国来以后，看到了中国这个河图、洛书以及这个八卦，他呢就把这个喜讯就告诉他的德国的一个朋友，那个朋友他是个哲学家吧。 1701년 중국 북경에서 전해온 서신이 독일의 하노버에 날아들었다. 당시 유럽은 동양 문명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북경에서 날아온 한 통의 서신은 막 불붙기 시작한 동서양 문명의 교류의 차원을 넘어서 디지털 문명으로 대변되는 현대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중국 북경에 있던 예수의 선교사 부배가 독일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라이프니츠에게 보내온 문제의 한 서신. 이 서신은 라이프니츠의 오랜 연구에 확신을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부배 신부가 라이프니츠에게 보내온 서신에는 다름 아닌 복희 8개를 설명하는 내용과 64개 방위도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64개의 궤가 원과 정사각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주역권 도해는 라이프니츠가 고안해낸 이진법의 원리와 같았다. 이를 받아든 라이프니츠는 이미 5,000년 전 동양에 이진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Er war außerordentlich interessiert. Er hatte zuvor Bouvet berichtet von dem binären Zahlensystem und dann schrieb Bouvet ihm zurück, ja, das ist hier schon lange bekannt, das ist schon seit Jahrhunderten bekannt und er verwies auf dieses Orakel I Ching. Und darüber war Leibniz außerordentlich erfreut, weil er wieder einen Beweis dafür fand, dass die beiden verschiedenen Kulturen gewissermaßen konvergieren, dass sie etwas Gemeinsames haben. 라이프니츠가 분명하게 인식한 것은 보키 씨가 중국 과학 문명 이 모든 것의 그 근원적인 지식, 지혜를 창시한 창시자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수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본 것인데요. 그것은 단연코 이 주역의 그 큰 원리인 음양 그리고 모든 개념 체계를 0과 1로 환원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자신의 그 이진법 체계
이게 연관시켜서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후 라이프니츠는 자신의 연구에 확신을 얻고 이에 관한 논문을 파리 학술원에 제출하였고 이 논문을 통해 서양 세계는 라이프니츠의 이진법을 비롯해 동양의 역학 사상에 주목하게 된다. 라이프니츠의 논문에는 5천년 전 이미 이진법의 원리를 확립한 포키시의 업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Die chinesische Kultur war damals sozusagen ein Kulturschock für Europa. Es gab auf der anderen Seite der Welt ein Land, wo man technisch und wissenschaftlich genauso weit war wie in Europa. Und Europa nicht eine dominierende Rolle spielen konnte, sondern Leibniz' Idee war, dass man beide Seiten zusammenführen sollte. Dass man das asiatische Wissen und die europäische theoretische Seite zusammenbringen sollte und auf die Weise auf beiden Seiten einen ungeheuren Fortschritt wirken können. 컴퓨터의 원리로서 오늘날 디지털 문명을 가능하게 한 이진법. 라이프니츠가 발표한 이진법 도해를 보면 0은 역의 음에 해당하고 1은 양에 해당한다. 라이프니츠의 이진법은 바로 음양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라이프니츠 역시 역학 공부에 주력하게 된다. 그렇다면 라이프니츠는 0과 1, 두 개 숫자의 이원적 진행만으로 구성되는 이진법의 원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을까? 라이프니츠는 무엇보다 이진법이 보다 완벽하게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이념이라는 깨달음에 주목했다. 이진법은 단지 숫자의 표현뿐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Und wenn wir jetzt diese Primzahlen auch noch binär schreiben, immer nur mit 0 und 1 und die Multiplikation benutzen, können wir alle Begriffe, und das war seine erkenntnistheoretische Idee, alle Begriffe, die wir überhaupt denken können, mit 0 und 1 darstellen. So, und nun kommt die metaphysische Überhöhung, denn er sagt dann, was ist denn eigentlich 1? 1 ist die Einheit und 0 ist nichts, sodass man sagen kann, alles in der Welt ist aus der Einheit und dem Nichts gemacht. Oder wenn man es theologisch nehmen möchte, aus Gott und dem Nichts. 그 당시 라이프니츠가 복희 8개와 역학에 대해 얼마나 집중했는지는 중국에 머물던 선교사들과 주고받았던 서신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라이프니츠 연구소의 한쪽 벽면에는 당시 라이프니츠의 서신과 논문들이 가득 차 있다. Die hier zum Teil schon aufgearbeitet sind, der Sache nach geordnet und Beobachtungen, die früher über diese Handschriften angestellt wurden, sind dort festgehalten, wie Sie sehen. Und hier zum Beispiel haben wir einen Kasten aus einer Kartei und ich ziehe nur einmal heraus die Eintragungen über die Korrespondenz von Leibniz mit Joachim Bouvet, dem Jesuitenmissionar. Und so sehen Sie, dass hier für die einzelnen Korrespondenten auch Karteikarten angelegt worden sind. Natürlich haben wir heute alles dort im Computer und arbeiten nur noch mit dem Computer. 라이프니츠가 중국에 머물던 선교사들과 교환한 서신들 중에 90통 정도가 보관돼 있다. 일찍이 동양 철학의 기본 개념을 높이 평가해 동양 철학에 관한 많은 논문을 남긴 라이프니츠. 아직 출간되지 않은 유작이 20만 장에 이른다고 한다. 현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컴퓨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이론의 시작을 라이프니츠에게서 찾는다. 개념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 0과 1로 환원될 수 있다고 봤던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는 가능한 모든 형식의 정보들이 0과 1의 방식으로 수집되어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이진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컴퓨터의 초기 형태인 계산기를 고안해내기에 이른다.
컴퓨터의 역사는 1642년 프랑스의 파스칼에 의해 개발된 세계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에서 비롯되었지만 현대 컴퓨터의 모체라 할 수 있는 것은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파스칼의 계산기를 개량해 만든 것으로 사치 견산이 가능한 최초의 탁상 계산기다. Bezeichnete den Fernen Osten als ein anderes Europa. Damit ist gemeint ein zweiter Teil der Welt, der von gleicher kultureller Bedeutung ist wie Europa. Und deshalb war die Korrespondenz zwischen Bouvet und Leibniz sehr wichtig. Bouvet lebte als christlicher Missionar in Peking und er hat die Fragen von Leibniz beantwortet. Leibniz hat ihm Fragen gestellt und Bouvet hat gesagt, so und so ist das mit den Chinesen. 라이프니츠는 근대 이래 어떠한 사상가도 생각지 못했던 동서융합 사상 체계를 연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한 평가와 함께 현대 디지털 문명을 연 이진법의 기초에 동양의 역학 사상이 그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동양사의 그 높은 도덕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은 우리가 동아시아 사회에 이렇게 전해지고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도덕과 그리고 문화 이런 정신적인 높은 문명은 오히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 하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고대의 왕이자 철학자, 제국과 과학의 창설자라고 칭했던 복희씨의 흔적을 찾아 중국의 서북부 끝에 위치한 감숙성 가욕관을 찾았다. 이곳은 동서양 문명이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했던 실크로드가 통과하는 요지이기도 하다. 중국 만리장성의 서쪽 끝이기도 한 가욕관은 광활한 영토를 지키고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중국의 역대 왕조가 변경 방위를 위해 축조한 만리장성은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가 흉노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이곳 감숙성 남부 민현에서 시작하여 황하강 서쪽으로 북상하여 동쪽으로 뻗어나가는 장성을 구축하였고 이후 증축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구한 문화 유적과 인류 문명의 흔적들을 접하다 보면 그 근원과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지울 수 없다. 동북아시아의 문명, 그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동북아시아의 문명은 일반적으로 사망 오제에 의해서 창시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중 사망은 문명을 창시하여 임금과 스승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고대 세 명의 제왕으로서 복희 여와 신롱, 복희 신롱 공공, 복희 신롱 추경, 복희 신롱 황제 등의 여러 설이 있지만 사망 오제의 머리로서 인문시조, 즉 인간 문명의 시조로서 복희 씨를 꼽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삼황은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제왕으로 복희, 신농, 황제 이 셋을 일컫는다. 그중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복희 씨다. 복희 씨의 신원을 나타낸 기록은 제왕세기 이래로 많은 문헌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극작가이자 사학자였던 광마략은 태우 복희 씨를 고대 동이족으로 동이 사람들의 상상 속에 선전하고 이른 바 있다. 비록 오늘날 강단 사학계에서 정설이라 인정하지 않는 역사서이나 환단 고기에는 우리나라의 상고사를 비롯해 고대의 역사, 신앙, 풍습, 정치, 경제, 예술, 철학에 대한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환단 고기에는 복희 씨의 신원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환단 고기 태백일사 신시본기에는 5대 태우의 환웅 천황이 1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막내가 태우이니 복희라고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환단 고기의 기록에 의한다면 동방 문명을 창시한 복희 씨는 배달국 환웅의 아들이자
동의적으로 우주 만물의 기본 질서인 팔괘를 만든 인물인 것이다. 중국 감숙성 가역관에 그려져 있는 팔괘는 문왕팔괘다. 복희 씨로부터 비롯된 팔괘는 주나라 문왕에 의해 문왕팔괘로, 이후 김일부 선생의 정역팔괘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은 복희 팔괘인 셈이다. 복희 씨의 최대의 업적은 변화의 질서인 역을 창시한 데 있습니다. 역의 기본은 팔괘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태극기의 기본인 건곤감리가 여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건곤감리는 천지일월을 상징하고 있고 천지일월은 만유생명의 근원을 나타내고 있고 태극 모형은 만물 창조의 질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학자들은 복희 씨가 괴태산 인근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위하를 보고 태극 모형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괴태산과 도류산의 가운데를 흐르는 위하는 뚜렷하게 S자 모양을 이루며 태극도의 모형을 나타낸다. S자는 음양 분계선이 되고 위하의 사방에 놓인 산들은 자연스레 태극도 밖에 둥근 선을 이루어 완전한 팔괘의 모습을 형성하는 것이다. 역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효는 양효와 음효로 나뉘는데 이는 각각 1과 0에 해당한다. 0을 나타내는 음은 양의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빈 공간을 둔 모양이며 6개의 효를 조합하여 64개의 괴를 이루어 우주의 변화를 형상화한다. 3개의 효를 배열하여 만드는 경우는 모두 8가지로 하늘을 가리키는 건, 못을 가리키는 태, 불을 가리키는 이, 천둥을 가리키는 진, 바람을 가리키는 손, 물을 가리키는 감, 산을 가리키는 간, 땅을 가리키는 곤으로 우리나라 초기의 태극기에는 팔괘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의 태극기에 그려진 건곤감리 4개는 팔괘의 핵심이며 각각 천지, 월, 일을 상징한다. 이처럼 복희 팔괘는 영과 일의 이진법의 근본 원리를 바탕으로 우주 만물의 이치와 삼라만상의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记住一巧就行了，就是伏羲做八卦，这一巧就可以了。这，作为一个不管作为一个文化的象征，或者作为人来说，对中国的文化的贡献已经是，就是不可估量的贡献，可以说是，就是直接或者间接的影响了中国文化发展的方向。到现在这种影响还没有消失。 중국 감숙성 천수시 북도구 위남양의 서쪽, 위하와 삼양천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괴태산. 중국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복희 씨는 괴태산에서 처음으로 팔괘를 그려 천지의 변화를 담았다고 한다. 괴태산은 복희 씨가 이 대 위에서 상천법지하여 팔괘를 깨달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공자가 책을 묶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만큼 애독하며 읽었다는 책이 여기라 했던가. 복희 씨는 팔괘를 통해 천지의 변화와 이치를 그 안에 담았다. 복희 씨가 팔괘 이치를 깨달은 곳이라 전해지는 괴태산 사당에서도 인류 문명사에 남긴 그의 업적을 정리한 그림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황하에서 나온 용마의 등에 있는 도형을 보고 계시를 얻은 복희 씨가 하도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천문 지리를 살피고 만물의 변화를 고찰하여 만들었다는 복희팔괴. 복희팔괴는 천지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의 이치를 담고 오랜 세월을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역에 걸쳐 그 삶과 역사에 영향을 끼쳐왔다. 역은 미래를 예측하는 점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우주의 변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변화 원리를 알아야만 진정으로 인간의 신비와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복희 씨가 창시한 역은 음양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고 음양론은 동북아시아 철학의 근간으로서 천문학, 지리학, 인문학, 의학, 건축, 음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학문적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희 씨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여정은 감수성의 동남부 천수시로 이어졌다. 천수시는 인구 350만 명의 작은 도시지만 중국인들은 이곳을 복희 씨가 태어난 곳이라 믿고 있다. 그야말로 화하 문명지원의 자부심으로 가득한 곳이다. 천수는 복희 씨의 탄생지라 하는 만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93년 당시 중국 주석이었던 강택민 주석이 희왕고리라는 효를 내린 이후 많은 공산당 중앙 간부들이 이곳을 다녀갔고 관광객의 발걸음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다. 2005년부터는 복희 씨의 제사도 감숙성 정부의 지휘 아래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천수시 복희묘에 들어서면 눈에 띄는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 나무 밑에는 사람 모양을 한 빨간 천들이 붙어 있다. 천수시 복희묘를 찾은 윤창열 교수를 반갑게 맞이하는 이는 이곳 관리소장이다. 우선 나무에 붙여놓은 붉은 천 조각에 대한 궁금증부터 해결하기로 한다. 我们当地叫红纸人，传说呢，伏羲尝百草治九症，他就用一种爱好剪成这个纸人以后呢，用这个爱好灸。人身体什么地方部位有病，就可以用爱好一种灸然后在这个部位呢进行针灸，点燃爱好以后用香头把它给点着，传说很灵验。你什么地方有病，心脏病、关节疼，头风湿，都可以治好。当地老百姓呢，这个病呢，据我们现在了解，已经遗传下来好几百年。每年正月16的晚上，就是传说是伏羲的诞辰日。这个时候呢，老百姓呢携老扶幼扶幼。 拿着这个纸人，拿着香盘，就进来。 매년 정월 16일이 되면 천수의 주민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종이 인형과 향을 들고 찾아온다고 한다. 복희묘 안에는 이런 나무가 64그루가 있는데 이것은 복희 씨와 64개를 상징하는 숫자기도 하다. 이곳 천수 복희사당은 명나라 때 1483년에 처음으로 창건되었습니다. 당시 천수의 지방관이었던 분해는 생각하기를 하남성 회양에는 복희 씨가 도읍한 곳이라 하여 매년마다 성대하게 제사를 올리는데 이곳 천수는 복희 씨가 태어난 곳이니 마땅히 제사를 올려야 한다고 여겨 이 복희사당을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인류 문명의 시원 복희 씨의 자취를 찾아보고자 떠나온 이번 여정에서 처음부터 궁금증을 가졌던 것은 복희 씨가 태어나 문명의 싹을 틔운 곳이 과연 어딜까라는 점이다. 하북성 신락시의 복희대에서도 이곳 감숙성 천수시 복희묘에서도 복희 씨의 가르침과 위대한 공덕을 기리는 중국인들의 노력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고 도시마다 복희 씨에 대하여 나름대로 커다란 의미부여를 하고 있어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다. 중국의 문헌에는 복희 씨의 출생을 말해주는 여러 기록들이 전해온다.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 제왕세기에는 복희 씨가 성이 풍씨요 성기에서 자랐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삼화정의 삼항 본기에 보면 역시 복희 씨는 성이 풍씨로 수인 씨를 대신하여 하늘의 뜻을 계승해 왕이 됐으며 성기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성기는 지금의 감숙성 천수씨를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关于伏羲的出生地问题啊，现在看来一般的有这么几种说法，有些是说是在荷兰，有些是在江苏荷兰的这些边界的地方啊，有些还说是在山东啊，这些地方啊，咱们认为啊都没有可靠的文献记载。 몇몇 중국 문헌에는 복희 씨가 태어난 곳을 천수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중국 학자들은 이를 정설로 여기지 않고 있다. 실제 천수를 복희 씨의 탄생지로 여기게 된 데에는 근대 이후 자신들의 상고사를 확고히 정립하고자 했던 중국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역대 최고 고위층 인사가 직접 명명한 희황고리, 희황고도라는 명칭 역시 복희 씨의 탄생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중국인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5,500년의 시간을 넘어 인류 문명의 시원 복희 씨의 신원을 찾으려는 진짜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